입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32.9도입니다. 김태규였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현직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했지요. 천영우 전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수석은 국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강효상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고 반박합니다. 강효상 의원님, 알 권리라고 하셨는데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일 때 강효상 의원이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조선일보 내에 대책반장을 맡았지요. 사건 관련자한테 방상훈 사장과 장자연은 무관하다고 말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부탁합니다. 또 조선일보 편집국장으로 있을 때 강효상 의원이 TV조선 주주인 기업인을 봐달라고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 인사에게 청탁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탁한 사실이 있었는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부탁합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서 조선일보 보도를 활용했지요.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으로서 강효상 의원이 박근혜 정부를 세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있었어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부탁합니다. 그리고 차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으로서 강효상 의원이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으로부터 차동욱 뒷조사 파일을 받았다고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밝혔던데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부탁합니다. 강효상 의원이 보장해줘야 할 국민의 알 권리는 진정 이런 것입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즉 국가기밀이 아닙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스튜디오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이나 김용민 TV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잠깐 인터뷰 주진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와 관련해서 주진우 기자가 포착한 숨겨진 이야기들 소상히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합니다. 2부 속 인터뷰에서는 정의당 여영국 의원을 연결합니다. 사립대학의 세습, 족벌 경영의 실체와 근절 방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다른 역사, 오늘 이야기는요, 아직 끝나지 않은 노무현의 과거사 정리, 네, 임영태 역사 저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힘차게 달려볼까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3급 국가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수석마저 강효상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외교 기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 수 없다면서 정상 간 통화 내용이나 외교 교섭의 비밀도 지킬 수 없는 나라는 주권 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효상 의원의 통화 내용 유출을 두고 국민의 알 권리, 공익 제보라며 강효상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통화 내용인데 왜 그걸 가지고 호들갑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우리 지금 북한, 미국, 한국 간의 이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설사 그 부분에 대한 공개가 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의 외교적인 신뢰를 그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을 만큼 심각했을까요? 당장에 지금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미국 측에서 왜 이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냐. 앞으로 한국과의 외교관계에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다라든지 뭐 이런 표현이 있었다면 별로 이럴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러라든지 바로 즉각적인 눈앞의 어떤 손해 이게 있다면 당연히 그건 뭐 공개를 해도 나무라기 어렵겠지만 별로 너무 크다는 주장인데 심각한 비밀을 우리가 누설한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게 뭐가 그렇게 외교적인 신뢰가 심각하게 뭐 위해를 하는지 청와대에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저는 조금은 이해가 안 되고.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청와대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 문제 삼았습니다. 외교관들의 휴대폰 통신 내역을 조회하는 것. 이것은 인권 침해 아니냐는 것입니다. 무조건 공무원들 휴대폰부터 압수하고 이런 식의 행태는 옳지 않고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앞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일 폭로했는데 이건 2급 기밀 누설 아닌가. 2급 기밀 누설 아닌가.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만 갖고 이러는가 하는 지적입니다. 같은 방송에 나온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두 가지의 좀 사실에 오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압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제출입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감찰 대상이 될 경우에 동의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동의하느냐. 만약에 이미 제출 형식으로 제출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면 그대로 진행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사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단 직무감찰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형사처벌을 바로 가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공무원의 직업 윤리상 맞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무사의 군사 쿠데타 관련 문건은 그들이 비밀 등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밀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은 이유는 비밀 등급에 대한 인정을 할 경우에 그것이 지휘계통을 통해서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 쿠데타 기도가 좌절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국회의원이 자료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확보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과 지금의 범죄적 방법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유출한 그런 외교 기밀 유출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김용민 라이브.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부인 고 이미란 씨의 형부 김영수 씨. 저희 김용민 라이브에 나온 적이 있었죠. 며칠 전 한겨레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밝힌 내용입니다. 2000년쯤에 방용훈 씨가 내게 비밀로 하라며 내 처에게 돈을 보냈다고 한다. 나는 고인이 숨지기 석 달 전쯤에 그 고인 처제가 하소연을 해와서 그 사실을 처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 그 돈의 일부가 방용훈 아이들 사고 뒷수습에 쓰인 것이다. 지난해 6월 쪽 방용훈 쪽에서 돈을 돌려달라며 내 아내를 상대로 캐나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다.
미국 MIT 이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대학에서 금융학과 교수를 역임한 김영수 씨. 오늘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 캐나다 소송을 통해서 자금 세탁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첫째, 한국서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검찰 경찰의 엄호하에 그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유리한 이제 사법 절차 사법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카나다에서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카나다에 끌고 가서 카나다에서 저희가 한번 진실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카나다에 그냥 곧장 제시할 수가 없었는데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주니까 정말 너무 기뻤죠. 그래서 지금 카나다에서 한번 박살을 내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한국서 늘 뭐 검찰이고 경찰이고 자기 편을 들어주는 그런 법률 환경에서만 놀다가 한번 따끔한 맛을 제가 한번 보여주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그 50억을 착복했다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과 마찬가지인데 네. 그게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예. 근데 뭐 착복했다고 얘기하는 거가 매일 말이 바뀝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우리 또 처남이 착복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는 또 쑥 들어가고 매번 누가 뭘 착복했다는 얘기가 맨날 바뀌어서. 김용민 라이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같은 당 원내대표 그리고 당 소속 권성동, 김진태, 이철규 의원 등 20여 명이 어제 강원도 고성군 토성농협 2층에서 산불 화재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고위원회에서 산불 피해 주민들에 대한 위로보다 현 정부를 향한 비판에 시간을 할애하자 이재민들이 강한 불만과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이재민들은 지금 당 홍보하러 나왔느냐라면서 이재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한 내용 없이 미사일이나 문재인 정부 이야기가 지금 무슨 상관이냐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예, 한국당 관계자들은 이재민들을 밖으로 끌어냈고 여기에 분기한 이재민들이 다시 반발해서 최고위원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현장 상황 들어보시죠. 여기서 그냥 홍보하는 식으로 어떻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재민한테 어떻게 해줄 건지 그거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거 관심 없. 지금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이 회의 다 마친 뒤에 필요한 부분들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러 오셨어요? 여기 현수막이 산불 화재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이게 무슨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입니까? 회의를 다 마친 먼저 그걸 다음에 중심을 하셔야지 열받게 만들잖아요. 회의를 다 마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지금 한나라당 지금 뭐 한국당 선전만 하고 있어요. 회의를 다 마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아니 가정이 하면 한국당에서 오면 여기서 왜? 산불 피해를 만드는 사람들이 왜 딴 데를 말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맞는 얘기 하는데 왜 내보내요 지금? 그 틀린 얘기 하는 게 아닌데 왜 내보내냐고 지금? 여보세요. 저도 여기 배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왔어요. 근데 틀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제 입으로 보세요. 무슨 소리 하는 사람들 왜 내보내냐고 들어달라고요 좀 제발. 아니 우선 한국당의 최고위원회의를 여기에서 여는 겁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예상됐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측 당권파와 바른정당계의 정면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손학규 대표 퇴진론의 주포 역할을 하던 하태경 최고위원이 공격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앉은 손학규 대표에게 90도로 절하면서 앞서 했던 정신이 퇴락해진다 이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급작스러운 태세 변화에 보는 국민도 혼란스럽습니다. 한편 오신환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용퇴를 거부했다면 당 운영이라도 민주적으로 해서 더 이상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며 퇴진 요구를 접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의 사과와 손학규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신상 발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손 대표님 찾아뵙고 직접 사과를 드렸습니다. 흔쾌히 사과 받아들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 손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당 혁신과 미래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논쟁하더라도 손 대표님 말씀처럼 정치의 금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의 공식 회의에서 국민 앞에 행한 발언인 만큼 당인으로서의 책임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폄하가 바른미래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그래? 김현철의 노래입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너의 얼굴이 말이 아냐 말해봐. 왜 그래? 나쁜 일인 거야. 나랑 눈도 맞추지 못해 지금 넌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미안해서 못하는 거야. 하기 싫어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이젠 할 말도 없는 거야. 왜 그래? 그렇게 어려워. 네, 왜 그래 들었습니다. 자, 김미선님, 자유한국당은 추경 통과시키라 이렇게 의견 보내셨습니다. 9045번 쓰시는 분, 강효상 의원 같은 정치인들을 보고 있자면 아이들에게 도덕을 가르쳐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요즘 도덕 안 가르칩니까? 예, 예전에는 가르쳤는데. 예, 8672번 쓰시는 분,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를 평양에서 열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성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5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박소영 씨. 네, 금요일답게 일찍부터 교통량이 많은데요. 사고 때문에 정체가 더 심한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퇴계원 부근에서는 승용차 관련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4차로가 막혀 있어서 뒤로 1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하고요. 이전에 판교에서 자유로 분기점까지 20km 구간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일산에서 송내까지 16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 경기도 광주 쪽으로 경기도 광주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2개 차로를 막고 이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뒤로 4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12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신갈에서 반월터널 그리고 월곡 분기점에서 서창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사에서 오산 그리고 기흥에서 죽전 휴게소까지 밀립니다. 이후로 판교에서 반포까지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턱밑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주목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주진우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시사인을 그만뒀는데요. 글쎄 말입니다. 뭐 하는 일은 비슷하네요. 네. 취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 열심히 합니다. 네, MBC 네. 스트레이트. 아니 저희 방송에 여러 번 초대를 했는데 그때마다 뭐 해외에 취재 나가시느라고 나올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도대체 어딜 다니시는 거예요? 뭐 싱가포르도 가고요. 며칠 전에는 LA에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하나만 파고 계시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이번에는 뭐
이명박 대통령 조금 하고 네. 주로 이재용 부회장 삼성 취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한 이야기 다뤘고 또 나머지 절반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 예. 사실 빤스 전광훈 목사는 저하고 저 김용민 씨하고 둘이서 이렇게 세상에 알렸던 사실은 건데 뭐 참 인용하기 민망한 표현이고 뭐 일본식 표현입니다만 이 빤스 목사라는 말은 주진우 기자가 만든 말이에요. 사실 세상에 널리 이제 회자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제가 전광훈 목사님 오래 알고 지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이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정치 일선에 그 전에도 정치 일선에 있었어요. 교회에 많은 대의원을 데리고 있고 그러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정광훈 목사님의 사랑제일교회에 정치인들이 계속 다니고 거기서 예배를 봅니다. 그런데 김무성 의원하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아예 교인으로 등록했어요. 그런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로 그 등극한 이후에는 그 목사님들이 특별히 정치권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 더 발벗고 나서서 저희가 스트레이트에서 그 부분을 좀 주목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기총이 253개의 지역 조직을 이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253개 지역 대표로 그 장경동 목사라고 그분을 대표로 세웠는데 253개 보니까 국회의원 지역구 숫자가 253개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한기총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뭔가 모종의 움직임을 취하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장경동 목사님 특별히 그 정치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그분 저 TV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또 굉장히 친숙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좀 그 앞으로도 그러면 뭐 한기총이라든지 보수 개신교계와 관련한 취재도 나오는 겁니까? 네, 저희가 후속 취재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에서 후속 취재 곧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스트레이트는 뭐 영화도 이보다 재미있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자, 삼성 이야기 한번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이사가 구속영장 기로에 섰는데 이분이 구속된다면 꽤 큰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회계 조작, 회계 사기가 있었어요. 이를 통해서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승계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회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30대 대리가 마룻바닥을 뜯어서 증거인멸을 하다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구속됐습니까? 구속됐죠. 이 30대 대리는 구속이 됐어요. 처음에는 자기 혼자 했다고 하다가 개인의 일탈로. 그런데 증거와 그 자료들이 나오니까 위에서 시켰다 이렇게 했습니다. 위에서 시켰다고 하면서 김태한 사장을 이렇게 콕 찍어서 저분이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태한 사장이 자기는 아니다고 해서 둘이 그 대질신문이 있었어요. 대질신문이 해가지고 사장님이 시켰잖아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화를 내고 막말을 하다가 막말까지 했어요. 진술조서에 서명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참고인으로 나왔던 모양이죠? 저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계속 조사를 받으면서 김 사장은 자기는 아니다. 전혀 시킨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자기 증거인멸을 시킨 것도 윗사람이었고 상급자한테 하급자가 그냥 그 하급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인멸 그리고 이 지시 사항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 사장은 계속 버티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가능성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김태한 대표이사가 만약에 구속이 되면은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까지는 얼마나 남게 되는 겁니까? 조금 남았죠. 오늘 그 김태한 사장과 더불어서 삼성전자 TF팀의 김모 부사장, 박모 부사장도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합니다. 오늘 이제 영장 판사 앞에 가서 그 자기 죄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는데 이분들의 아랫 직원들 부하 직원인 백모 상무, 서모 상무도 구속이 된 상태였어요. 구속된 상태에서 김 부사장이 시켰어요. 박모 부사장이 시켰어요. 이렇게 콕콕 찍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증거인멸에 대해서 이렇게
영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속영장이 나오기 전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그 백모 상무나 서모 상무 구속되기 직전 전날 네. 그 회의를 열어서 네. 다 내가 개인적으로 한 거다. 그래서 그 TF팀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진술을 하라고 그 김모 박모 부사장 그리고 김태한 사장이 지시했다는 것까지 이분들이 다 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예. 소용없어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도 구속 가능성이 높겠네요. 구속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 세 사람 다 구속이 된다면은 네. 이제 이재용 부회장만 남는 겁니까? 그 위에 이제 또 한 선이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되면 그 위에 제일모직 그리고 이분들이 삼성전자 TF팀 소속이지 않습니까? 네네. 삼성전자 TF팀이 그 미래전략실 구조조정본부 예전에 삼성 네. 비서실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네. 그 하던 그 부서인데 거기에 정현호 사장이라는 네네. 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다음 차례는 정현호 사장이고요. 정현호 사장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네. 그분이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통하고요. 뭐 이랬다면서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유학 갔을 때 미리 가가지고 네. 그 같은 코스를 밟은 거예요. 삼성에서 네. 제일 그 똑똑하고 이재용 그 부회장을 보좌할 사람을 네. 그 하버드 경영학 박사를 받는 과정을 먼저 보냈죠. 네. 그래서 이분이 그대로 밟은 대로 이분이 수업 받은 대로 이분이 공부한 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따라다녔죠. 아, 일종의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을 보조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겠는가? 공부도 좀 했겠지. 공부도 했겠죠만. 네. 네. 먼저 길만 냈겠어요. 예. 조금 공부했겠죠. 뭐 과제는 어떻게 작성하고 또 시험은 어떻게 보고 뭐 이런 문제들까지. 그래서 그 이재용 부회장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이렇게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그룹 안에선 정해져 있습니다. 정현호 사장한테 네. 이제 정현호 사장의 턱밑까지 왔습니다. 근데 네.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분식 사기에 대해서는 거의 그 여기까지는 혐의가 입증돼서 정현호 사장까지도 뭐 여기는 가시권에 와 있어요. 다음 주 정도 이제 정현호 사장한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장 청구가 됩니까? 일단 불러야죠. 불러서 조사를 한 다음에 네. 정현호 사장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재용 부회장만 남았는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은 처음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불려올까 검찰에 불려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기까지는 회의적이고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봤습니다. 네. 검찰이 아무리 수사 의지가 있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을 부르는 건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나온 것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에 출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시간은 좀 걸립니다. 한 3주 정도, 3주, 4주 안에 이재용 부회장이 네. 검찰에 불려 나올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신병철이도 저는 가까워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국정농단 재판 대법원 지금 네. 대법원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것과는 별개로 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예. 분식회계는 왜 했냐면 승계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근데 국정농단에 죄송합니다. 국정농담이 아니라 농단. 네. 발음이 안 좋아요. 예. 국정농단의 핵심이 뭐냐면요. 삼성이 있어요. 네. 이재용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정농단 사건 때 구속됐는데 가장 큰 범죄가 뭐였냐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말로비. 예.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명박 대통령은 왜 구속됐냐면요.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변호사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만 지금 나와 있고 그 뇌물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있는데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법을 좀 어긴 건 아니죠. 네. 법의 그 틈새를 타고 넘어와서 지금 바깥에 있는데요. 또 정영식 판사의 도움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 삼성이 있는데 삼성이 지금 빠져나왔는데 네. 그 국정농단 왜 말로비를 했냐면요. 승계를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그 승계를 위해서 말로비를 하고 한편으로는 분식회계, 분식 사기를 통해서 국민들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국민연금과 그리고 여러 주주한테. 네. 그 부분이 이제서야 그 정리가 되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국정농단 수사의 네. 완결편입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대법원에 넘어간 그 국정농단 뇌물 사건과는 별개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건, 사기회계건이 또 이제 기소되고 재판에 넘어가게 된다는 건데. 그렇죠. 일단 기소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재용 부회장이 예. 청문회에 나왔을 때도 물어보면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아랫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바보 전략이었어요. 네. 어떻게 그룹 총수라는 사람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다가 뭐 입술이 마른다 립밤 바르시고 그러셨는데 네. 자 보세요.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 큰 계열사도 아니고요. 아주 네. 작은 회사에 아주 작은 부분까지 챙겼다는 것이 이미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어요. 예. 증거인멸을 통해서 지웠는데 예. 이게 포렌식을 통해서 다 살아났거든요. 또 바닥을 뜯어가지고. 네. 찾아냈고. 근데 그런 자료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지금 삼성의 분식 사기에 관한 수사를 엄청나게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내용이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고요. 지금은 그걸 증거인멸해서 덮으려고 했던 증거인멸에 관한 수사만 지금 공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본류 수사는 아직 남았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그 분식 회계 그리고 분식 회계를 했다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저기 이재용이 시켜서 한 거는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면밀하게 이 작은 회사의 내용까지 지금 체크하고 그 결제를 했다는 것까지는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번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사기 사건에 대해서 네. 이재용 부회장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사법 처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되는 겁니까? 그 수사가 제대로 되고 지금 진행상 분식하기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범죄 아닙니까? 네, 구속 사안입니다. 네. 엄청난 구속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 분식 회계를 지시한 사람한테는 소액지주들과 그리고 무수한 그 민형사 소송이 뒤따를 예정이기 때문에 네. 꼬리 자르거나 사장이나 뭐 임원이 삼성 임원이 제가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단계에는 이미 지나갔다. 네,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앞날이 좀 답답하죠. 네. 알겠습니다. 황윤정님, 주 기자님 정말 말 잘하네요. 발음이 안 좋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잘 알아듣겠죠. 예. 관심을 기울여 지켜보겠습니다. 삼성만 처벌받지 않는 나라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제대로 처벌받아서 이 나라의 이 법정신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네, 삼성 앞에서만 법이 구부러지는 이런 일은 이제 우리 시대에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유튜브에서 헤이드님이요. 연예인 스캔들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각종 증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연예인 사건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예, 저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콜옵션 뭐 분식 회계 복잡하다고 사람들이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사법농단 이후에.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고 국정농단의 마지막 핵심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도에 비해서 국민적 관심이 떨어진 이유가 이런 데 있었다고 봅니다. 네,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해 보면은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병석에 눕게 되면서 5년 전에 갑자기 쓰러지셨죠.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 삼성을 승계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승계가 그때까지는 뭐 완성이 안 됐을 단계였죠. 그래서 사실은 승계를 하려면 삼성물산을 가져야 되는데 삼성물산에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이 없고 제일모직 지분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쳐야 되는데 이 삼성물산의 뭐 기업 가치가 훨씬 크니까 크죠. 제일모직이 먹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키우고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를 줄이고 이러기 위해서 제일모직이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뻥튀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 가치를 뻥튀기. 그래서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또 키우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키우려다 보니까 분식 회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식 회계 뻥튀기 이거는 좀 너무 좀 고상한 단어고요. 그 장부 조작이죠. 장부 조작. 그리고 제일모직이 옷 만드는 회사잖아요.
옷 만드는 회사인데 에버랜드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지도 않은 사업에서 에버랜드에는 그 동물들하고 식물들이 좀 있잖아요. 동물들 그렇죠. 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통해서 바이오 회사를 한다고 하면서 장부를 조작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 가치가 얼마나 되냐? 3조. 이렇게 그냥 마구 만들어요. 그냥 페이퍼상으로만.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회사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좋은 회사다 하면서 그냥 뻥튀기가 아니라 그 장부를 조작해서 그냥 만들어요. 좋은 회사다. 네. 그런 그 장부 조작을 통해서 이런 그 승계를 위해서 이 장부 조작, 회계 사기가 이루어졌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짧게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지금 이 국정농단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의 중인데 언제쯤 결론이 나옵니까? 결론이 나왔어야 되는데요. 네.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심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그 결론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 저는 삼성이 여기에 또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를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잘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땡기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그 재판을 네, 대법원의 그 판결을. 그런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사기 사건이 이 이재용의 삼성 승계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재판과도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결돼 있죠. 이 수사 결과를 다 지켜보고 대법원 판결을 내려도 늦지 않은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걸 먼저 판결 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득이 될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이익이 아닙니다. 사주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익이 되게 결론을 낸다면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굉장히 그 지금 잠깐 나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속에서 그래서 상당히 이익이 되죠. 이익이 됩니다. 네, 결론을 어떻게 전원합의체에서 그 말 로비한 부분을 빼주는 것이 이게 이렇게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이재용의 2심 판사님은 말로비한 거 말을 그 최순실 딸 정유연한테 세 마리 사준 게 그냥 잠깐 빌려준 거기 때문에 이게 그 뇌물 액수에 그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1, 2심에서는 이건 뇌물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이걸 정리해줘야 되는 건데. 정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뇌물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이게 판결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해야 되는데 이 판결을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재용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건 이재용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고 했으나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사기 사건이 계속 나와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굉장히 괴로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인터뷰였는데 굉장히 좀 길어졌습니다. 주진우 기자,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후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지용입니다. 이 속속을 부르려고 했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민민. 네, 민민 김수민입니다. 용용님,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콧바람을 세게 뿜으십니까?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인터넷 인기 검색어 순위에 석석이가 올라와서 내려갈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오창석 그 이름이 검색어 순위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오창석은 그 오창석이 아닙니다. 그랬습니까? 그럼 이제 안심하고 마음 놓고 무시하면서 석석을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배우 오창석 씨와 동명이인인 석석 오창석입니다. 이 배우 오창석 씨와 동명이인인 석석. 그래요. 기분 좋았겠습니다. 좋았죠. 잠깐이라도. 네, 5대 열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여야 3당 수석이 목욕탕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엔 또 목욕탕. 네, 이 소식을 듣고 여의도 모처에 목욕탕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목욕탕 회동하니까 과거에 KBS 예능 해피투게더의 사우나 토크가 생각납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나도 목욕탕 회동을 하고 싶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흰 수건으로 양머리를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입니다. 바른미래당 정상화를 위해 우리 당원들에게 양머리를 하고 찜질방에서 달걀을 깨먹는 토크를 제안합니다. 난 이미 최고위원회에서 찜질을 당했어요. 핫해 핫한 맥반석 계란 시원한 식혜 다 준비하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그래서 국회 정상화는 언제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시사평론가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시간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여야 3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오전 회동을 가졌지만 별 소득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이동섭 원내수석 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은 한국당한테 국회에 복귀할 명분을 좀 만들어 달라, 서로 좀 그렇게 해라, 두 당 다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또 아침 6시에 목욕탕에서 목욕탕 회동이라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두고 이견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이 뭐예요? 일단은 뭐 패스트 트랙에 대한 입장 표명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리에 해당하는 그런 조건일 텐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쉽게 뭐 사과를 하든지 유감 표명하는 게 가능한 것 같지가 않고요. 자유한국당도 어떤 명분은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찾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뭐 사실은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미디어에 노출돼 보려고 목욕탕 회동을 제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근데 목욕탕 회동이 되어야 좀 노출이 될 텐데 이조차도 뭐 불확실하죠. 그래요. 목욕탕이 있는 동안에 뭐 그 촬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와가지고 이제 머리에 뭘 두르고 하는 그런 장면, 계란 깨먹고 그런 거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회 주승용 의원 그리고 문병호 전 국회의원을 임명하자 서울 남부지법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재판부가 최고위원의 지명은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점, 그리고 손 대표가 최고위 개최 전날에 최입의 비서실장을 통해서 최고위원 전원에게 의안을 논의할 것이다라는 연락을 하는 등의 최고위와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미뤄볼 때 기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좀 이래저래 모양새가 빠지는 분위기예요 지금. 네, 사실은 이게 아마 받아들여질 거라고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를 예상했다면 왜 했는지 참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형적인 정치 액션이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은 이제 정당 내부의 일을 법원으로 넘겨서 법원이 해결한 사례가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뭐 그때마다 아마 거의 법원은 비슷한 판단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이런 한 정치적 액션 이상의 의미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저 하태경 의원 그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오늘 90도로 고개를 또 숙였습니다. 아, 이렇게 모양 빠지는 상황. 아, 정말 참 보는 제가 다 민망하더군요. 네.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도 저한테 한번 90도로 사고할 날이 오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뒤로 젖혀가지고 뒤로 90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나이 들었다고 폄하하지 말아요. 나이 들었다고 폄하한 적은 없습니다. 네. 순간 엑소시스트 다른 것 때문에 폄하한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한테 유출된 사건. 그렇죠. 공교롭게도 이런 와중에 조세영 신임 외교부 1차관이 오늘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했는데요. 아무래도요.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고위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회의와 범법 행위가 적발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 밖에도 최근에 외교부에서 의전에 관한 실수라든지 나라 이름을 헷갈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를 의식한 듯 외교부는 지금 비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밝히면서 업무 문화의 창출, 인사원칙, 기강 규율 확립 등에 대한 그런 또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러는데 그다지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도 아니고 이미 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그는 국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밝히면서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다른 나라에서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왕 주장을 할 거면 그렇죠. 예, 지구촌 세계인의 알 권리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요. 자유한국당 관련한 소식 오창석 평론가도 준비했습니다. 네, 현재 그 민생투쟁 대장정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멋진 사내 카페를 만들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여러 그 기업들 특히 직원 복지 신경 쓰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 작게나마 사내 그 휴게실 카페로 이렇게 휴게실을 조성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 경기도 남양주의 한 중소기업을 찾아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할 청년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중소기업인들의 고충을 듣고 나서는 청년층의 인식 개선과 함께 청년을 유인할 문화적 환경을 가꿔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내 카페를 멋지게 만들어서 회사 가는 게 즐겁도록 만들면 지방으로 가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최초의 그 사내 카페 주도 성장이다. 카페 주도 성장. 라고 하면서 이제 조롱을 했습니다. 카페 때문에 지방을 내려간다라면은 이거 카페 사내 카페가 있는 회사면은 지방이라도 좋다. 지역이라도 좋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경제원이 재학 중에 공무원을 합격하면은 기업보다 최소 3억부터 최대 7억까지 기대 누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건도 공무원 시험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 또는 대기업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데 지금 계속 인식 개선으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청년층의 마음을 잡기는 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인식 개선. 이런 거 아니에요. 중동으로 가라. 그런 거죠. 동남아시아로 가라. 네. 이게 바로 인식 개선. 그 청년들이 인식을 바꿔야 된다. 이 맥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갑자기 하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 국회를 정상화하려면은 국회 내 카페를 멋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자유한국당 내에 카페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저 KBS 1라디오도 청취율 제고를 위해서 이 저 생방송 스튜디오를 카페로 조성해 줍니다. 좋습니다. 대찬성합니다. 제가 그 시드니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왔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침 뱉을까봐 무서워가지고. 김용민 씨는 드실 수 없을 로얄 젤리다 생각하고. 무슨 소리야. 침은 뱉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이낙연 현 총리와 김영록 현 전남지사 그러니까 전현직 전남지사가 직무유기로 피소가 됐습니다. 이게 임금체불과 관련된 건인데요. 전남 도립국악단 노조원들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냈는데도 전라남도가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면서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뭐 이런 이유를 노조 측에서는 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도립국악단 측이 연차 휴가라든지 연장 근로수당 등의 미지급 임금 등을 이렇게 지급을 해달라고 그렇게 고발을 했었는데 일단은 목포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이게 체불 위반 사실이 확인이 안 된다라면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를 했어요. 이 양측의 노사 양측에서 좀 부딪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공연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연수당 지급 일지를 보면 체불액을 알 수 있다라고 노조 측에서 얘기를 했고 근데 전남도에서 소실됐다 자료 부존재 이런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붙었습니다. 이거 좀 원만하게 해결돼야 할 텐데 말이죠. 노동자들의 그 노동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또 각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양측 주장이 부딪히고 있긴 한데 전남도에서 해당 자료를 공개하면 뭐 어느 쪽이 어느 정도로 맞는지 그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그 해군 출신인데 마린보이라고 해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마린보이. 그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6개월간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해군의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가 있었습니다. 입항 행사에는 사실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반겨주는 글쎄 말이에요. 행사도 진행하는데요. 입항 직전에 갑판에 있었던 홑줄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터지면서 군인 5명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근데 그중 한 명
병장 1명이 이 헛줄에 맞아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 4명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사망자가 나왔어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헛줄이라고 배가 정박할 때 쓰는 굵은 밧줄입니다. 네. 보통 이제 6호 줄까지 있는데 엄청나게 두껍더라고요. 엄청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영함 같은 경우는 이제 호위함이라고 해서 4,400에서 4,500톤급인데 보통은 이제 무기라는 걸 싣고 가면은 만재 톤수로 계산하면 5,000톤을 넘어갑니다. 이 5,000톤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1번 헛줄이 선수 그러니까 뱃머리 쪽에 고정을 하고 6번 헛줄 같은 경우는 선미 배 마지막 부분에 고정을 합니다. 나머지 배들은 이제 배가 앞으로 못 나가게 그리고 뒤로 못 빠지게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이게 너무 강하게 조이다 보면은 갑자기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터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고박을 잘못했다라는 것밖에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 지휘관의 조사라든지 문책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해안수로 가겠습니다. 네, 국회 정상화 회동에 대한 해법 제시합니다. 한밤에 노래방 회동도 새벽에 해장국집 회동도 소용없다. 국회 카페 개업이 최고요. 알겠습니다. 자, 서기한수. 네, 청년에게 필요한 건 멋진 사내 카페가 아니라 원내 복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내 카페. 원내 카페. 자, 이렇게 해서 미세 뉴스보스 함께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오창석 이름이 같아가지고 그걸 좀 본 면이 있어요. 김수민 평론가 현빈으로 개명하고 네. 아시겠습니까? 저하고 동명이인 분들이 몇 분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 이렇게 뜰만한 그런 일을 벌이시라고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옵니다.